우리가 긴급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그 재난 발생과 동시에 재난 방송을 통해서 얼마큼 시민들께 신속하게 상황을 전달할지가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건 평상시에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AI 모델에 기반한 이 챗GPT가 세상을 이렇게 바꿀 거라고 예측을 못했잖아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놀랐기 때문에 이 신기술을 서울시 행정이 접목해서 그 재난 예방 대비에 철저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장 앞서가는 도시 안전의 모습들을 서울시가 보여드리기 위해 올 한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동행매력특별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의 김병민 부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도.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 치산지수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방제 대책이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중요한 시정일 텐데요. 예. 특히 인구 천만의 서울시는 여러모로 재난과 안전 관련 시정이 굉장히 바쁠 텐데 요즘 어떤 일에 좀 가장 바쁘신지 그런 근황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서울시는 1년 365일 내내 바쁩니다. 특히 겨울에는 한파 문제, 또 언제 폭설이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늘 비상 상태로 있어야 되고 여름철이 되면 이상기후 때문에 또 갑작스럽은 폭염,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이러한 재해,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늘 항시 예의주시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짜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국발 황사갑방 막 오니까 또 그것도 굉장히 신경도 쓰이는데 사실 맞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재난안전 정보 전달에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재난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뤄주고 중요하죠. 또 서울시가 하고 있는 정책들을 알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긴급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그 재난 발생과 동시에 재난 방송을 통해서 얼마큼 시민들께 신속하게 상황을 전달할지가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건 평상시에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갖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생방송, 90분 생방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애국하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특히 그 지난해 9월에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복합재난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전국 최초라서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제정 취지가 어떤 건가요?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아마 많이들 재난방송하면서 얘기들 주셨을 텐데 기본적인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현대화된 사회 속에서는 이 재난이 자연재난만 발생하거나 아니면 사회재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발생된 재난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면서 그게 대형화되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죠.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4단계의 대응 방향들을 갖고 있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이 있는 과정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재난이 발생한지를 미리 예측해서 예방과 대비 단계를 잘 짜놓고 있어야만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그 대응이 끝나고 난 뒤에 신속 복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있었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만으로 구성되는 매뉴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복합재난에 대해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마련하게 된 거죠. 좋습니다. 이게 조례 내 핵심 내용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와 시행이 또 오늘 또 9월부터라고 하는데 이 효과 어떨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 사전 매뉴얼을 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제일 처음 우리가 작년부터 신종 복합재난이라는 게 뭔지 이게 발생했을 때 파급 효과가 얼마나 심각하게 미칠지에 대한 학술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조례에 따라서 뭘 하게 되냐면 제일 첫 번째는 이 복합재난에 관련된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복합재난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계획, 청사진이 서 있어야 그에 따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도 하고 대비도 하고 향후 단계를 거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대응 지침들이 마련되고 나면 그다음 해야 되는 건 훈련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공적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될지 이 훈련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복합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기초, 기준들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부장님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든든함이 또 느껴지는데 고맙습니다. 반면 그 최근 몇 년간 자연재난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2022년이었나요? 8월 그 서울 동작구에 예. 시간당 140mm 이상 엄청나게 많은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었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 영상 두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보다 1m가량 낮은 위치에 현관이 설치된 반지하 주택. 언제든지 물이 흘러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제 저녁 이 일대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자 이 집도 속수무책으로 잠기고 말았습니다. 황급히 피신했던 입주민은 반려동물을 구하려고 침수된 방에 다시 들어갔다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인근의 다른 반지하 방에도 물이 들어찼습니다. 주민들이 간신히 대피하긴 했지만 불안은 가시질 않습니다. 지상에 비해 저렴한 반지하 주택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적지 않습니다. 이 반지하 방에선 40대 자매와 10대 자녀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급격히 차오르는 물을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1명은 장애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침수가 잦은 지역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한다면 폭우가 예보되는 즉시 대피를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어젯밤 8시쯤. 이 반지하 주택은 순식간에 침수됐습니다. 그때 쏟아져 들어온 물이 오늘까지도 집안에 가득합니다. 현관문의 초인종 높이까지 차올랐고 방 안에도 어른 가슴 높이 정도로 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집에 장애인 등 일가족 3명이 산다는 걸 아는 이웃들은 침수를 인지하자마자 구하러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진입하기에는 이미 늦었고 경찰과 소방에 신고해도 연결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이웃 2명이 달려들어 방범창을 뜯어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유독 지반이 낮은 집이어서 물살이 거세게 밀려들었고 손 쓸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일가족은 이곳 지하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빗물은 순식간에 1층 창문 높이까지 차올라 사실상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 연결된 119 구조대는 5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관할 소방서의 구조 출동 건수를 알아봤더니 3시간 동안 무려 50여 건. 경찰에도 1시간 사이 30건 넘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악재가 뒤엉킨 가운데 서울 시내 반지하 주택에서만 하루새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난 두 집 모두 기초생활수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네, 함께 보셨는데 이 당시 여러 피해 가운데에서도 특히 반지하 주택에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네. 이후로 서울시에서도 반지하 주택에 대한 여러 대책을 강구가 됐는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었죠. 일단 첫 번째로 막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대책은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 물막이판 설치도 일단 기존에 있었던 주택주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는 서울시가 여기에 대한 물막이판 침수 방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동의한 가구에는 모두 설치가 일단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또 모든 것들을 다 막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 재해 재난에 취약한 그런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모습들을 봤는데요. 네. 그래서 서울시가 만들어낸 제도가 동행 파트너라는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그 지역의 사정들은 통반장분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네. 어디에 그런 위험한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는가. 그 동행 파트너 제도를 통해서 통반장분들과 이 구청의 공무원이 한 팀을 이뤄서 이들에 대한 실시간으로 내용들을 확인하고 만약 이렇게 비가 많이 오게 될 경우에 저층 반지하에 대한 침수가 우려된다고 했을 때 이분들에 대한 긴급 대피를 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해서 반지하 재해약자 1,196가구를 대상으로 2,956명의 동행 파트너가 활동해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활동들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쪽 동네 고향이에요. 네, 제가 82년도에 여기 태어나서 여기서 계속 살았거든요. 사당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당동 쪽에 그쪽에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이게 제 기억에 90년대 때도 비가 엄청 와서 제가 어렸을 때 보트 타고 이렇게 길을 이렇게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늘 거기는 침수가 많고 이러는데 이제서야 좀 이렇게 뭔가 대책들이 참 이런 거 보면 좀 가슴이 아픕니다. 맞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일들이 앞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것은 비가 오는 상황에서 일단 긴급 조치가 가능한 애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본질적인 일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지대가 이제 저지대의 상황에서 이제 상습 침수가 되는 곳이 사당 같은 곳도 있고 강남역 같은 곳도 있고 광화문 일대가 있는데 이런 본질적인 대책들이 이제 또 시행되는
추가적으로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지역도 굉장히 피해가 더 컸었는데요. 관련 뉴스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로를 가득 채운 흙탕물이 빠르게 쏟아져 내려옵니다. 무릎 높이까지 차오른 물을 시민들이 위태롭게 헤쳐나갑니다. 밤사이 350mm 넘는 폭우가 쏟아진 서울 서초구 일대. 차들이 멈춰서고 뒤엉킬 정도로 거센 물살이 도로를 휩쓸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인근 건물에서도 침수가 속출했습니다. 지하 4층까지 물이 들어찬 이 상가에선 시민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려 들어갔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물을 퍼내는 데만 사나흘 걸릴 것으로 보여 수색 구조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에서만 모두 6명이 실종됐습니다. 안타까운 사망도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는 공장 근처에서 일어난 산사태가 직원 기숙사로 쓰이던 컨테이너를 덮쳤습니다. 노동자 한 명이 매몰돼 숨졌습니다. 폭우로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던 60대 구청 직원이 전기에 노출돼 숨지기도 했습니다. 작업 도중 나무 사이에 걸린 전선을 접촉해 감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간당 100mm 호우가 쏟아진 경기도 광주에선 쏟아진 토사가 버스 정류장을 흔적도 없이 쓸어버렸습니다. 차를 기다리던 시민 한 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밖에도 반지하 주택에 살던 주민들이 불어난 물에 갇혀 숨지는 등 지금까지 모두 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네, 지금 봐도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뉴스들인데 사실 이를 계기로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에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사업 본공사가 또 오는 10월에 또 착공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어떤 공사고 이게 어떤 효과를 이룰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아마 2011년도에 이 강남역 침수 문제나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서 있었던 재해재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서울시장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심도 터널이 필요하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대심도 터널이 아마 최근에 뉴스가 많이 회자돼서 국민들이 기억하시는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 대심도 터널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수십 미터 깊이로 들어가서 그 양천 신월 대심도 터널 같은 경우는 길이가 4.7km에 달합니다. 물을 머금을 수 있는 게 32만 톤 정도가 돼요. 보통은 수위가 낮게 되면 비가 왔을 때 이 물을 빼서 하수관고에서 강으로 뽑아내고 싶어도 수위가 낮다 보니까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역류가 돼서 다 결국은 침수가 되는 건데 그 긴급한 상황 동안 특히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왔을 때 이걸 머금을 수 있는 그 기능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양천 신월 대심도 터널들은 완공이 돼서 이 이전에 있었던 상습 피해 구역이 비 피해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강남 그리고 광화문 도림천 이 3개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를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본격 착공이 올해 10월 본공사에 들어가면 2030년 정도에 잠시만요. 2030년 최종 준공 목표를 가지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속도감 있게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또 뚜껑 열린 맨홀 이런 것들도 역류하면서 탁 올라오면서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야, 그 잘못 보고 그냥 여길 지나가다. 왜냐면 물이 이렇게 차 있으니까 잘 모르고 자연스럽게 빠져가지고 희생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뉴스가 있는데 뉴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산을 든 남성과 비옷을 입은 여성이 폭우가 쏟아지는 바깥으로 나아갑니다. 두 남녀는 건물을 나서자마자 이내 사라졌습니다.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블랙박스에는 두 사람이 걸어가다 맨홀에 빠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시간당 120mm가 넘는 폭우로 어른 무릎 높이까지 거리에 물이 찼던 상황. 실종자들은 그 아래 열려있던 맨홀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맨홀은 어젯밤 폭우에 의해 내부 압력을 이기지 못해 뚜껑이 열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한 힘을 가하지 않고는 열 수 없는 잠근식 맨홀 뚜껑이었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던 시각. 수도권 곳곳에서 물줄기가 맨홀 바깥으로 치솟는 풍경이 목격됐습니다. 이 정도 압력이면 고정된 맨홀 뚜껑도 떨어져 나갈 만합니다. 하지만 보이는 현상이 오히려 덜 위험하고 속수무책인 것은 보이지 않게 열려있는 맨홀입니다. 맨홀 사고는 수색, 구조도 쉽지 않습니다. 이번 실종 사고도 본격적인 수색은 여러 시간 뒤 물이 빠지고서야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하 관로와 연결된 맨홀은
서울에만 27만 개 넘게 분포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지금 2025년인데 이런 영상들을 지금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도 또 서울시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쭉 해왔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이 당시 이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능과 품질 기준에 대한 표준안을 제일 먼저 마련하고자 했고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맨홀 추락 방지 시설에 대한 설치가 전체가 다 의무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걸 그 당시부터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주무부처와 협의한 결과 환경부의 하수도 설계 기준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무화가 되게 돼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좀 강화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실제 서울시에는 맨홀 숫자가 좀 많습니다. 상상하기 어렵겠습니다만 28만 개에 달하는 맨홀이 있거든요. 28만요? 예, 특히 이 중에 저지대나 침수 위험 구역 같은 데는 더더군다나 더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맨홀 뚜껑 이탈이 우려되는 곳이 한 5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면 이렇게 위험 지역 5만 개 중에 지난해 12월까지 절반 정도에 달하는 2만 9천 개의 안전장치 설치를 완료했고요. 나머지 한 50% 정도 되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올해 27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부 마무리를 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앞서 말씀 주신 비만 오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대해서만큼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완비하는 일들 올해까지 서울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올해도 올해지만 그 장마 되기 전까지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도까지 진행한 것만 5만 4천 개를 만든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이 수십만 개에 관하는 것들을 다 정비되면 제일 좋은 거겠지만 최대한 빠른 속도를 내서 서울시가 긴급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나서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맨홀도 맨홀이지만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대심도 빗물 터널 같은 것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좀 안전하게. 그러니까 아까 시기를 이제 2030년 하니까 시간이 좀 길다는 느낌으로 아마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사업들은 좀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집중적으로 함께 했으면 좋았을 걸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양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신월 대심도 터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언론 조간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됩니다. 그 안에 있는 내부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곳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차이를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셨던 당시에 계획을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 2021년도에 이제 시장직을 그만두게 되는데 그 빈 기간 동안 이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조금 더 과거 2011년도 그 오래전에 만들었던 것처럼 양천 신월동에 만들어진 대심도 터널만큼 전체가 좀 미리 만들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늦지만 그래도 다시 시정에 복귀한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 내에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가장 빠르게 시민들의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이쪽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맨홀 뚜껑 이런 사고도 조금 그렇죠. 대심도 터널을 통해서 빗물을 다 머금게 되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물의 압력 때문에 맨홀 뚜껑이 튀어올라오는 일들을 또 방지할 수 있는 거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로 맞물려 진행될 수 있으니 더 최선을 다해서 속도감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복합 재난 관리를 이렇게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서울 도심 공사장 주변 등에서는 또 그 싱크홀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싱크홀이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기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또 안타깝게 났는데 그 관련 뉴스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4차선 도로. 주행하던 소형 SUV 차량이 옆으로 기울더니 땅 밑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10분 전쯤 달리던 트럭이 갑자기 위로 튀어오르고 뒤이은 차량들도 같은 곳에서 들썩거리며 흔들거립니다. 땅 아래로 거의 들어가 버린 차량.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크기의 땅꺼짐이 발생하며 차량이 빠진 겁니다. 이 사고로 80대 남성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고 동승한 70대 여성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도로가 통제된 상태에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은 견인됐지만 사고 조사를 위해 4개 차로 가운데 일부 차로의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지난 5월 서울시의 땅꺼짐 점검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도로에 매설된 가스관과 하수관 등이 사고 원인이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네, 이렇게 영상 보셨는데 지금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정말 뭐 땅이 꺼질 거라고 생각해봤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건 언제든 나한테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다라는 것 때문에 걱정과 우려를 많이 주셨고요. 땅 꺼짐 현상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복합적인 요인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처럼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토사 유실이라든지 또 지하 수위 변화 등 여러 복합적 요인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할 겁니다. 특히 이 지하에서 동공이라고 불리는 이 빈 공간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언제든 땅 꺼짐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복합적으로 이 동공을 얼만큼 서울시 내에 있는 지하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빠르게 점검하는 게 중요하고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장 위험한 곳들은 부착 공사를 하게 되면 이러한 위험이 감지되는 곳들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서울 전역을 한 번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부착 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해서는 월 1회를 저희가 공동조사를 실시하면서 최대한 더 국민들께 시민들께 안심시킬 수 있는 내용들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집안 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지하안전관리 조례 개정해 주신 그거의 핵심 내용을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의무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엔 그 AI 기반의 침수 예측 정보 시스템을 또 구축했습니다. 홍수 또는 침수 예보에 어떻게 이 AI가 적용됐고 시민들에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집중호우, 작년도 재작년에서 극한호우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됐는데요. 과거에 예측했던 것과 달리 이 극한호우가 내리게 되면 이를 토대로 이제 침수될 수 있는 천들도 발생하지만 또 지하 공간, 지하 차도 이런 쪽들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기반으로 이런 침수 모델들을 마련하는 거죠. 여기 이 정도의 집중호우가 오게 됐을 때 홍수나 침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를 사전에 미연에 포착을 하고 한 3시간 정도 전 집중호우 발생하기 3시간 이내에 예측 정보를 서울시가 만들어서 이를 이제 서울시 자치구에다 전파를 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관들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도림천이라든지 그리고 지하차도의 주요 위험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을 대상으로 위험 유형에 따른 시나리오를 또 만들 수 있는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앞서 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해에 관련된 4가지 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예방, 대비, 복구,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인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방하고 대비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미 알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예방책으로서 이런 침수 모델들을 만들어 놓고 집중호우가 내릴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 예측이 되는 모델을 통해서 발생 3시간 전에 예측 경보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그 시간 동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되는 거죠. 3시간 정도의 시간이. 근데 과거에 있었던 그 집중호우로 인한 그 지하차도 침수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던 때를 생각하면 이런 대비가 불가능했던 상황 아닙니까? 대비하지 못했던. 그때 만약 이런 AI 침수 모델 예측 모델을 바탕으로 미리 사전에 고지만 할 수 있었어도 차량이 그렇게 물이 차오르는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재난 대응에 있어서 신기술을 도입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또 기능들을 또 수행할까요? 최근에 국민들이 보시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 중에 하나가 아마 저 12구 그 할로윈 때 그 압사로 돌아가셨던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인파 밀집 관리인데요. 그때도 사전에 미리 좀 이 정도로 많이 모이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 그리고 예방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 몰리게 된다 하더라도 AI의 CCTV가 다 감지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더 이상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신호를 주고 해산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셨을 텐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AI 인파 관리 CCTV가 그런 신기술에 해당됩니다. 그 CCTV가 모든 것들을 AI 기술을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다가 정해진 공간의 밀집도가 위험 수준으로 달하게 되면 경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파 밀집으로 인한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신기술들이 하나 있고요. 겨울철에 도로 결빙 사고 같은 부분들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블랙 아이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정말 걱정이 클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로 결빙에 관한 부분을 AI로 시스템으로 감지하고 이 문제가 발생되는 곳에서는 자동 제설 장비를 가동해서 결빙을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의 육안과 사람의 노동력을 하는 게 아니라 AI 신기술을 접목하게 된다면 훨씬 더 과학적으로 이런 애들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있는 효율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있는 기술로 이걸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올 초에 딥시크가 이 정도의 열풍을 가져올 거라 생각을 못했을 거고 그렇죠. AI 모델에 기반한 이 챗 GPT가 세상을 이렇게 바꿀 거라고 예측을 못했잖아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놀랐기 때문에 이 신기술을 서울시 행정이 접목해서 그 재난 예방 대비에 철저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매년 새로운 노력들을 저희가 기울이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수중 드론을 활용하는 것도 네. 맞습니까? 최근에 뭐 드론을 워낙에나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강 교량의 수중 구조물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드론을 활용하고 기존에는 사람이 촬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드론의 기술들을 활용하게 된다면 훨씬 더 정밀하고 안전하게 이런 애들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기술 발달과 함께 재난 대응도 함께 발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또 서울시가 이달부터 이건 좀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 센터를 25개구 전체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취지로 만들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현재 반응이 좀 어떤가요? 반응은 꽤나 좋습니다. 그 2024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한 10개소 정도를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아이를 이제 출근하는 시간과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시간들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학교 같은 경우는 그 등교하는 시간과 출근 시간 간의 그 중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7시에서 9시까지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이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에 아이를 맡기게 되면 여기서 아이들 등교 준비도 도와주고 간식도 아이들 먹게 해주고 그리고 안전하게 학교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아이를 초등학교 보내고 하는 일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그런 맞벌이 가정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올해에는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할 수 있게 과거에 작년도에는 10개소 시범 운영이었으면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자치구면 25개소로 확대 운영을 하는데 이 만족도가 조사를 보면 저희가 작년도에 이용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 4점 만점에 3.9점으로 매우 높습니다. 3.9점. 네. 제가 아이가 3명이어서 다자녀인데요. 근데 그 첫째 아이들이 쌍둥이고 또 아이가 많다 보니까 아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말 그대로 경력 단절 여성이라 불리는. 근데 만약 이렇게 좀 사회가 조금 더 맞벌이 부부들이 얼마든지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시스템들을 이 지자체가 조금 더 열심히 도와줬다면 제 아내도 일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앵커님 아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갈 때쯤 되면은 이게 더 확대돼서 그때 말한 그 정책이 참 좋은 정책이었구나라고 공감하게 된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해보는 앞으로가 또 기대가 되는 정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출생으로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함께 신경 써주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점 만점에 3.9점은 정말 매우 만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잘 정책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또 반대로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 많은 분들이 의료 현장에 어떤 혼란을 걱정을 하셨어요. 이런 와중에도 서울시 보람의 경원은 7년 연속 최우수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들었는데 부시장님이 보실 때 이 비결이 뭔가요? 뭐 너무 모범적인 답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료진들의 직원분들의 헌신 때문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니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진실된 마음들이 결국은 병원에 이용하는 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얼마 전에 있었던 방영된 그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느라 못 봤습니다. 드라마 속에 나오는 병원이 뭔가 이 영리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는데 그 진실성 있는 이분들의 헌신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공공의료기관이 해야 되는 역할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특화가 돼 있어야 될 텐데 그 신규 취약계층, 정말 어려운 분들의 의료 수요를 발굴해서 이분들을 위한 의료 시스템을 점점 개선해 나갔던 것이 큰 요건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응급의료 그리고 필수 중증 의료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신뢰도를 쌓아온 내용들까지도 결국은 이런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시민공감 응급실, 시민공감 응급실인데 취약계층 응급 환자를 위한 거라는데 이게 시민공감 응급실의 역할, 이게 어떤 건지 자세히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응급실에 내원한 분들 중에는 독거노인 분들이라든지 무연고자, 노숙인
이렇게 좀 신체적이거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환자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만 딱 정리해서 보내드리게 되면 결국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단면만 해소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분들의 의료, 응급의료는 기본이거니와 추가적인 의료, 사회복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정부나 지자체에 굉장히 많은 복지 혜택들이 있는데 이것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것들을 한 번에 연계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서울시의 특별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급실 내에 이 사회복지사가 상주하고 있는 이분들이 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네. 같이 함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효과가 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취약계층 분들을 위한 것들 그리고 제가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거 조금 이렇게 제안을 네. 해드리고 싶은데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이게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다 보면 네. 이제 갑자기 응급실을 가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큰 의료기관은 좀 어린이를 위한 응급 환자를 네. 다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 네. 그런 일들이 해결이 돼야 아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제일 힘들 때가 그 저녁 시간이나 휴일 때 아이 들쳐업고 병원을 찾는 그 부모들의 마음인 거잖아요. 네, 네. 누구보다 잘 공감하고 있어서 네. 여기에 대한 대안들도 저희가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나중에 한번 기회를 주시면 또 여기에 특화된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네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서울시의 네. 사업들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서울 시민을 위한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기억해. 네, 꼭 적어놓고 와서 네,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 아침 회의 때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서울시와 어떻게 또 연계가 되어 있는지 또 이곳에서 또 얼마나 또 취약계층 환자들을 지원했는지 뭐 반응은 좋았다고 하는데 네.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도 같이 연결돼서 함께 사업들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높은 평가들이 나왔다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게 앞서 얘기했던 5개 기관, 병원들의 담당자랑 그리고 서울시에서 같이 간담회를 쭉 이어져 왔고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부족한 서비스는 어떻게 메꿀지를 저희들이 판단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2014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2024년까지 10년 동안 환자들과 상담했던 게 3만 4천 명 분들과 상담을 진행했고 네.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의료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가 핵심인데 그분들 중에 2만 2천 명 환자들에게 복지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의미가 있는 네,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단순히 하나의 문제만을 정리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그분들에게 맞춤형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정부 본연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에 더 방점을 기울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또 요즘 빨간불 남은 시간 알려주는 보행 신호등이 큰 호응을 또 예. 요즘 얻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서울시에 몇 개가 있고 향후 확대 설치 계획은 어떤지요? 네, 2024년 작년부터 이 설치 사업들을 시작을 해서 시내 왕복 6차로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데 횡단보도에 350개소를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지나가다가 저희 집 앞에도 이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야 이거 되게 신박하다. 왜냐하면 언제 빨간불이 다시 바뀌게 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서 예. 무단횡단하려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이걸 지켜보는 재미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교통 흐름들을 예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올해 650개소를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왕복 6차로 이상의 횡단보도 약 4,000개소의 우선적 설치를 해나갈 예정인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시범사업했던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 500명 대상으로 98.4%가 만족을 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98.2%가 이거 확대 설치했으면 좋겠다 의견들을 주셔서 네. 이런 애들 더 널리 확대하고 시민들께 새로운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교통약자를 위한 자율주행 버스 도입 시범 사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하고 있는 얘기가 서울시 전체 일들에 대해서 정말 아주 조금만 얘기하고 있는 건데도 참 많이 있죠. 네. 네. 다른 게 아니라 예. 이 자율주행 버스라는 건 신기술에 같이 연결이 될 텐데요. 예.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새로운 신기술이 만들어질 때 그 혜택이 누구한테 돌아가면 제일 좋은 것인가. 저희 서울시의 핵심 비전, 네. 저희가 동행 매력 특별시라는 비전을 갖고 있는데 이 매력이라고 하는 도시 전체의 발전보다 훨씬 더 앞선 단위든 동행은 약자와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신기술의 발전의 행정 접목 또한 역시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동행버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네. 새벽 동행 자율버스라는 건
새벽에 이른 아침 출근하시게 되는 이 노동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비원 분들도 있고 이분들의 출근길을 편안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자율 주행 버스를 이분들께 혜택을 드린 거죠.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또 새로운 지역에 대한 수요들을 바탕으로 이런 버스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고 하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네. 안전관리 강화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이게 이제 전동 킥보드 볼 때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관리가 돼도 괜찮은가라는 생각들을 전 개인적으로 했는데 시민들도 비슷하더라고요. 작년도에 시민 1000명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 인식 조사를 해보니 응답자의 80%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이게 2018년도 대비 10배나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동 킥보드에 대한 주정차 위반 네. 견인 제도를 처음으로 이제 실시를 하고 지속적으로 견인 제도를 강화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불편을 주는 상태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서울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위법 운행 현장 단속을 또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시행을 하고 중고등학생 청소년들 같은 경우가 또 위험하게 운행을 할 수 있으니 네네. 여기에 대한 안전 교육을 함께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안전모 안 쓰고 막 이렇게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위험해 보이죠. 네, 굉장히 그런 네. 모습들이 아찔해 보이더라고요. 네. 네. 특히나 청소년들 대상으로 네. 그런 애들에 대한 교육은 정말이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여기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안전보험을 많이 들고 가입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2025년 서울시민 안전보험의 보장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가 네.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과거의 사망으로 인한 보상뿐 아니라 여기에 대한 이 재해 등으로 인한 부상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한 보장들이 새롭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재난으로 인한 후유장애 보장 항목들이 새롭게 추가됐기 때문에 네. 사망자 외에 부상자에 한해서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런 재난 등으로 인해서 뭔가 그 신체적인 불이익을 당하거나 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보상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건데 그걸 이제 이 사회 안전보험을 통해서 시민들께 또 나름대로의 안심을 드릴 수 있는 장치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애들이 없어야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발생되고 난 이후를 생각해서 네. 이 부상자에 대한 지원들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사회 재난뿐 아니라 또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기존의 후유장애 한도가 500만 원이었는데 네. 이것도 1,000만 원으로 확대해서 네.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어느 정도의 안심을 드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기후 변화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네. 네. 태풍, 홍수, 자연재해에서도 1,000만 원. 네, 맞습니다. 네. 그걸 500만 원이었던 걸 네. 1,000만 원으로 확대하게 된 거죠. 자연재해.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뭔가 전화 시스템, 상담원 연결이 어려울 때 부재중 확인하고 상담원이 전화를 거는 그런 시스템까지. 네. 네. 그 보험사의 시민들이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전화를 하게 되면 실제 잘 연결이 안 될 경우들이 존재하거든요. 네. 근데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화 회신, 콜백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 겁니다. 뭐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존적으로 금융 관련된 일에 대해서 네. 고객센터 전화하면 전화하기 참 힘들거든요. 그렇죠. 저도 어제 카드사의 네. 민원 때문에 전화를 하는데 네. 상담사랑 연결하기까지 최소한 10분 정도 이상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또 더군다나 시민들께서 내 이 건강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네.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것도 편리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전화 회신 콜백 시스템 이런 것도 굉장히 괜찮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깨알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것들 편리하게 네.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자, 2025년 올해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안전 정책의 핵심 목표가 있다면 약간 마지막에 무거울 수 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서울시가 일단 잘하고 있는 거. 네. 지금까지 어떤 지자체보다 잘하고 있는 건 이런 재난재해 등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응급 복구하고 있는 건 서울시가 정말 잘합니다.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고 이후의 복구도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건 사고가 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네. 예방하고 네. 예측 가능하고 결국은 사고 복구보다 훨씬 더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앞서 말씀드렸던 신기술에 접목한 신기술 스마트 재난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게 서울시가 올해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후에 회복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기술들을 접목해서 가장 앞서가는 도시 안전의 모습들을 서울시가 보여드리기 위해 올 한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사고전 예방과 회복력 강화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보고요. 네. 고맙습니다. 올해도 또 이상 기후로 뭐 정말 비도 많이 올 수도 있고 눈도 맞습니다. 많이 내릴 수 있고 어떤 천재지변이 날지 모르는데 늘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도 신경 쓰고 오늘 재난안전 119에서 정말 많은 내용들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항시 안전한 대한민국 또 안전한 서울을 같이 꿈꾸시는 시민 여러분들이라면 재난안전 119와 함께해 주시기를 또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